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합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고요. 이 시장의 효율성을 특정한 시스템 또는 경제 환경 이런 걸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시장 경제 체계가 다른 어떤 경제 체제에 비해서 왜 훌륭하게 작동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하기 전에 모든 경제 주체들 또는 경제 주체들의 총합 또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고민들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에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냐, 어떤 것들을 고민하냐, 그것부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질문들을 어떤 경제 환경이든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 자원들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제한된 경제 자원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우리가 개인적인 의사결정이든 공동체적인 의사결정이든 사회 의사결정이든 국가의 의사결정이든 소규모 집단의 의사결정이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의문 이런 것들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떤 재화와 영역을 생산할 것인가, 뭘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를 첫 번째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한계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고, 자원도 정해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한하지 않은 제한된 환경에서 살고 있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어떤 물건, 생산물과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가, 이런 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모든 경제 주체들, 공동체에 속한, 사회에 속한, 경제에 속한 경제 주체들이 뭐가 필요하다, 나는 요거가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의사결정이 맞춰졌다면 그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또 다음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한다는 것은 생산 요소들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노동을 얼마나 집어넣고 자원을 얼마나 집어넣고 어떤 자원들을 어떤 부분들 생산하는 생산물에 집어넣느냐, 그런 문제가 두 번째가 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되겠죠. 그 상품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로 해서 그 상품을 매입하게 됩니다. 얼리 어답터라고 해서 높은 가격을 주고 새로 나온 물건을 써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먼저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 경쟁 체제로 가서 전체적인 시장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면 그 시장 가격에 의해서 전체 공급량과 소비 수요량이 만나니까 그 가격에서 결정되겠죠. 그런 환경, 그 세 가지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가장 효율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해답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경제학이 후생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 뒷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세 가지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하느냐, 무엇을 생산할 거냐, 어떻게 생산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배분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를 대답하기 위한 한 경제학의 부분, 후생 경제학이고요. 그 후생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결론적인 질문, 그 세 가지 질문에 가장 효율적인 답을 제공하는 것은 자유시장 체계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까지 주류 경제학자들이 발전시켜온 경제 학문 부분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후생 경제학의 결론 생각해 보자면 어떤 시장에서든지 수요자와 공급자가 누릴 이득의 총합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극대화되고 이 극대화점이 가장 효율적인 점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이제 소비자의 행복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효율성을 측정하는 소비자 측면의 측정법은 뭔가, 그게 바로 소비자 잉여입니다. 그럼 소비자 잉여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소비자 잉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불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불용이라는 거는 구입 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을 지불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법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소비함에 있어서 첫 번째 소비하는 상품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가치, 자기가 평가하는 가치 또는 소비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예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내가 가장 배가 고팠을 때 첫 번째 떠먹는 한 술의 밥이 가장 큰 행복을 준다. 한 술 한 술에 대해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미국에서는 피자라고 얘기하고요. 한 입 베어 먹는 피자, 배고플 때 한 입 첫 번째 베어 먹는 피자 제일 맛이 좋고 그때 느끼는 행복감이 가장 크다. 근데 한 입 더 먹을 때마다 추가적인 행복감은 줄어들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계 효용, 추가적인 행복에 대한 증가분은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한계 효용이라는 게 개개인의 지불 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솔직하게 시장에 나가서 내가 얼마만큼의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느냐,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에 달려있죠. 그 가치는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에서 옵니다. 그건 뭐 남들이 제대로 측정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문제를 모형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거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에요. 소비자들이죠. 그럼 소비자들이 자기가 얼마만큼 지불할 수 있을 용의가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얼마만큼의 행복감을 느낄지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죠. 그걸 측정한 것이 지불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커피 한 모금 아니면 한 잔에 대한 행복감을 내가 알고 있어서 커피의 시장 가격이 그거보다 낮았을 때 나는 그 커피를 사 먹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두 잔 사 먹을 때, 세 잔 사 먹을 때 또한 그 행복감이 시장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개별적인 수요, 개별적 수요가 그렇게 결정되고, 그거를 추가적으로 먹었을 때, 그걸 측정해가지고 몇 개를 추가적으로 더 소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지불 용의를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불 용의가 뭐냐? 구입 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 하나 추가적인 소비량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내가 지불할 만한 용의가 있는 그 금액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불 용의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럼 그 지불 용의에서 시장 가격을 뺀 것이 소비자가 가지고 가는 잉여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생산자가 나의 모든 가치 평가를 다 알고 있어요. 나의 개성도 알고 있고 나의 특성도 알고 있고, 그게 뭐 정확하게는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저 사람이 한 잔 커피를 마셨을 때 행복감에 대해서 생산자도 똑같이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생산자는 그 가격을 책정할 겁니다.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자들의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 가격 이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 그 가격 이상으로 거래되지 않아요. 시장에 참여함을 통해서 시장 가격이 나의 지불 용의보다 낮아지게 되고, 그 낮은 만큼 내가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럼 그 차이만큼의 잉여, 행복을 소비자 쪽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의 첫 번째 잔의 커피는 5달러 또는 5천 원이었겠지만 시장 가격으로 2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5천 마이너스 2천 원, 3천 원의 행복감을, 추가적인 잉여를 소비자인 내가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 혼자만이 아니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 모든 참여자들 아니면 그 소비량을 모두 다 곱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수학적으로나 모형적으로는 수요 공급을 그려보면 삼각형 모형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총합을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두 가지 개념, 지불 용의와 시장 가격의 차이, 그 합들을 각각 시장에 참여한 모든 시장 참여한 모든 소비자들의 수에 다해서 다 총합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 잉여를 구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소비자 잉여, 구입자의 지불 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그거를 시장 차원에서 모든 시장 참여한 소비자들 다 해서 더하면 전체 시장의 소비자 잉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수요 곡선을 놓고 어떻게 그릴 수 있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곡선은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 그 개수가 있지만 우리 그 곡선으로 그리려다 보면 원래 하나, 둘, 셋, 넷은 이산수죠. 자연수는 이산적입니다. 이산적이란 말은 연속적이지 않단 말이죠.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시장 수요 곡선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물건들도 이론적으로 아니면은 가정으로 무한히 조그맣게 쪼갤 수 있다고 봤을 때 곡선 형식의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렸을 때 어떻게 소비자 잉여를 측정할 수 있냐? 그 하나하나 점들에 나타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할 때 하나하나 점들에 대응하는 차이들, 시장 가격과 수요 곡선과의 차이들, 그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적분을 할 수 있으면 적분을 하면 되고, 그 만약에 직선이라면 우리가 할 때는 뭐 적분까지는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소비자 잉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모형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이 나타내는 수요 곡선 상의 모양, 형태, 그것만 알아주시면 직접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어느 수량에서든 수요 곡선에 나타나는 가격은 한계 소비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계 소비자라는 거는 한계라는 게 마지널의 번역인데요. 마지널이라는 게 뭐냐? 추가적인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미분으로 만들어진 변화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한계, 그 수준에 딱 걸려 있는 그 소비자, 그 가격보다도 조금이라고 높으면은 소비를 안 할 그런 소비자를 우리 한계 소비자라고 하는데, 그 한계 소비자, 시장 가격에 딱 놓여 있는 그 사람, 시장 가격이 1원이라고 오르면 그 물건을 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 시장 가격 이상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 지불 용의와 시장 가격의 차이가 개별적인 소비자 잉여니까 그걸 다 더하려고 하면 그 만나는 그 지점까지의 차이들까지 영역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의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아랫부분, 그리고 균형 가격으로 나타나는 수평적인 그 부분, 그 수평선 이상, 수요 곡선 이하, 수요선 이하, 그 삼각형이 다름 아닌 소비자 잉여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불 용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다 더한 거, 각각을 한 점에 대해서 다 더한 거.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미적분 공부하시는 분은 그래 조금씩 쪼개가지고 더하는 게 적분의 개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그럼 뭐 그걸 안 배웠더라도 각각의 수량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 수량에 대해서 그 수요 곡선상의 지불 용의와 가격과의 차이들을 각각 더하면 삼각형 모양의 소비자 잉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소비자 역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MB라고 쓴 거는 마지널 베너핏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지널 베너핏이라는 게 다름 아닌 수요 곡선의 모양입니다. 그럼 이게 마지널 베너핏이라는 게 각각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뭐 사회적인 어떤 사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게 좋은가 아닌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그 비용 편익 분석의 다른 개념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 공급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면 경제학의 뭐 대부분의 모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요 공급의 개념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비용과 편익의 측면으로 바라본 것이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곡선이 직선인지 곡선인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듯이 사업을 실행하거나 하거나 안 할 때에도 똑같이 이런 현상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거기서 측정하는 한계 편익 곡선이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수요 공급 모형에서 이해하는 수요 곡선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고 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소비자 잉여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다 구해서 더하면 총 잉여라고도 하고 사회 후생이라고도 하고 그 후생을 극대화한다. 그거를 극대화하는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 후생 경제학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부분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 개념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계측을 어떻게 하느냐? 지불 용의와 시장 가격의 차이들이죠.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0이라고 쳤을 때요. 가격이 0이라고 쳤을 때, 이게 전체의 삼각형, 이 전체의 삼각형 이것 자체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뭐 한계에 의해서 정부가 Q만큼만 생산하게 만들었다. 그럼 가격이 0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소비자 잉여는 약간 비치 색깔의 요 모양까지만 측정이 되겠죠. Q가 거기까지밖에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럼 만약에 가격이 여기였다. 시장 가격이 여기였다. 그죠? 시장 가격이 P 이 수준에서 결정됐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이 컨슈머 서플러스 그 소비자 잉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보실까요?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잉여의 증가.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봤던 거 있었죠. 그럼 어떻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 것인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잉여 증가하죠. 왜요? 그 소비자 측면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물건들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균형 거래량이 그만큼 증가될 수 있다면 당연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시장 가격이 P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원래 P에 결정이 됐다가 P가 0인 부분까지 떨어졌다. 그럼 요 위에 있는 요 삼각형에서 시작해서 이 전체 크기, 그죠? 여기까지 요 밑에 있는 이 부분까지를 다 더한 게 새로운 소비자 잉여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잉여의 증가. 기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 거다. 가격 하락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렇죠?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가격으로 지불하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는 건 아주 상식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차이의 그러니까 각각의 수직적인 그 차이의 합들을 생각해 보면 소비자 잉여가 결국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소비자 잉여는 뭘 측정하는 건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소비자 잉여는 시장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이다.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과연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은 뭐냐. 그럼 소비자가 누리는 이득,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시장에 참가하는 이유, 그죠? 시장 성과 또는 시장의 효과 이런 거를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측면에서 보냐? 후생적인 측면에서 본다. 후생 경제학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측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생산자 잉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봤고 그게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생산자 잉여입니다. 생산자 잉여는 이제 생산자 측면이죠. 생산자 측면에서 시장에서 어떤 이득을 시장에 참가하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생산자 잉여를 구하기 위해서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계 비용이라는 건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 그게 한계 비용이죠. 한 단위 더. 뭐 생산자 이론에 바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하게 되면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의 곡선과 일치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걸 다시 공부하게 될 건데 그래서 한계 비용과 공급 곡선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뭐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급 곡선을 통해서 어떻게 생산자 잉여를 측정해 낼까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잉여를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한 논리로 생산자 잉여를 생각해 보자면 공급자는 시장에 참여해서 물건을 납품하거나 팔고 나면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시장 균형 가격을 매기고 균형 가격을 받으면서 물건을 주게 되겠죠. 거래하게 되겠죠. 그럼 시장 가격에 물건을 다 팔 수 있습니다. 균형 양까지. 그렇다면 거기에 한 단위 한 단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들을 빼주면 다른 측면으로 이윤이 됩니다. 개별적인 생산자가 시장을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기업이죠. 그 기업들의 이득들을 합하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수학적으로도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 이윤과 생산자 잉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선형인 공급 곡선의 경우에 생산자 잉여와 이윤이 고정 비용의 차이만큼 다르다 이렇게 이런 이제 것들을 증명하게 낼 수 있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그냥 지금에서는 그냥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다음에 또 그 부분이 나오면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 다시 한번 설명하면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가 그 재화를 제공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라는 거죠.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그럼 시장 균형 가격이 되겠죠. 시장 균형 가격에서 그 제공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한계 비용, 그걸 빼준 거. 그럼 공급 곡선 위, 그 다음에 시장 가격 아래, 그거 다 합한 거, 각각의 차이를 다 합한 거를 구해본다. 그것도 삼각형 모양을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을 이용한 생산자 잉여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 공급 곡선의 높이, 공급 곡선의 높이는 공급자의 비용이 된다는 거죠. 공급자의 비용. 한계 비용을 각각 나타낸 거다. 어느 수량에서든 공급자에 주어진 가격은 한계 공급자의 비용이 된다. 여기서 또 이제 한계 공급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계 공급자라는 건 딱 시장 가격에서 시장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공급을 딱 멈출 그 마진에 그 딱 바운더리에 그 딱 경계에 서 있는 그 공급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도 한계 공급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의 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수준의 아랫부분과 그러니까 시장 가격의 아랫부분, 공급 곡선의 윗부분, 그거 다 더한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공급자들이 받을 가격과 비용의 차이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코스트라고 돼 있는데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입니다. 요 밑에 그려져 있는 거 각각 한계 비용들을 다 더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밑에 부분에 칠해져 있지만 만약에 가격이 0이다 그러면 아무도 공급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경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0이면 지금 마지막 코스트 한계 비용이 높기 때문에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가격이 이 수준에 놓여있다, Q 이 지점에 딱 놓여있다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가격 밑으로 공급 곡선 위로, 한계 비용 곡선 위로, 여기에 있는 빗금친 빨간 영역에 요 색깔 칠 지금 막 칠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PS 생산자 잉여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 잉여의 증가. 만약에 아까 우리처럼 생각했던 0에서 가격이 원래 그 위익 가격 P에서 0으로 떨어졌을 때 소비자 잉여는 증가했죠. 근데 생산자 잉여는 가격이 증가할 때 생산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기존 공급자 생산자 잉여를 즉각적으로 가격 증가로 인해서 누리게 됩니다. 시장에서 갑자기 균형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공급자들은 이윤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과 생산자 잉여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 공급자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고 가격 상승 혜택 누리게 될 거고, 생산자 잉여 증가분은 받는 금액, 그러니까 총 수입을 바꿔주게 되는 거죠. 수량을 똑같이 공급한다면 가격만 올랐다면 가격 곱하기 Q, P 곱하기 Q, 가격 곱하기 판매량, 그거 구하면은 총 수입이 나타나는데 P가 올라갔으니까 전체적으로 PQ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공급자가 들어오게 될 거고, 더 많은 공급자들이 그 시장에, 관련 경쟁 시장에 참여하게 될 거고,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추가적인 이득들, 그 차이들, 가격과 한계 비용과의 차이들을 더 더해주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논리적으로 아주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진 얘기다라는 거죠. 높아진 가격에 자극받은 새로운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될 거고, 그 크기만큼의 더 불어나는 생산자 잉여를 누릴 수 있을 거다 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거죠. 시장에 참여함을 통해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득, 그게 바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겁니다. 아까 만약에 생산자가 나의 모든 가치 평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소비하면 느껴지는 행복감을 다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하나하나 팔 때마다 다른 가격들을 제시할 거예요. 첫 번째 한 잔의 커피에는 5,000원, 두 번째 잔에는 뭐 4,800원, 세 번째 잔에는 4,500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2,000원이 될 때까지 한 잔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부과하게 될 겁니다. 이게 Perfect Price Discrimination 이라고 합니다. 완전 가격 차별이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나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생산자가 시장에 더 많은 힘이 있을수록 소비자의 피해는 커지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에게 착취당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 가격 차별로 인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격 차별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 그런 피해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전가된다, 전이된다, 이런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의 극대화, 생산자 잉여의 극대화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어떻게 시장 효율성이 달성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시장의 효율성이요. 시장의 효율성.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성을 설명하기 이전에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경제 체제든
세 가지 고민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들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희소성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무한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뭐 운명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제한적인 자원에서 살고 있죠. 뭐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동이라는 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내 시간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드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내 가치 있는 나의 놀 수도 있는 이 시간을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내 시간을 희생해서 임금을 받아옵니다. 샐러리를 받아오는 거죠. 월급을 받아옵니다. 그게 어떻게 변환된 거냐? 뭐 중간에 교육이랑 뭐 여러 가지 직업 구하는 차원이랑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사실이 있지만 그 노동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 시간을 나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 가지고 돈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돈으로 바꾸는 작업이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희생들, 그런 변환들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 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노동을 왜 합니까? 돈을 바꿔가지고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하죠. 소비를 왜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한된 나의 시간을 얼마나 적절하게 이용할 것인가. 어떨 때는 레저를 이용하고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위해서 어떤 거는 어느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몇 시간 동안 놀죠. 그리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생산성을 또 투입을 해서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내가 뭐 승진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왜 하냐고요. 우리가 평생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나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모르고 있다라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만 그 불확실성들을 조금 제거하고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평균 수명이 85세다, 뭐 아니면 90세다, 뭐 여러분 세대에서는 100세까지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만큼을 생각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 일해가지고 몇 년 이후 은퇴를 해서 어떻게 살 거다라는 계획을 잡고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평균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후회도 하고 다른 선택도 하게 되겠지만 그만큼 이제 선택에 대해서 신중해하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 선택들이 이런 세 가지 아까 말했던 그 질문에 의해서 전체적인 경제 주체들 아니면 경제 전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경제 체제를 불문하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답해야 하는데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어떻게 답해왔냐? 시장이 답이다. 이렇게 답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의 일부로 그 답의 이제 표현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통하면 가장 효율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 시장 균형에서부터 온다. 시장 균형점에 다다르면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 다다르게 되고 그 지점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소비자 잉여 극대화, 생산자 잉여 극대화가 그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논리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효율성을 설명하기 전에 자유시장 경제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전에 그럼 이제 아무런 경제 주체든 어떤 경제 주체든 간에 이 세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경제 주체들의 우두머리 또는 이거를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치자는 거죠. 예전에는 전제군주였을 거고 지금은 대통령일 수도 있고 뭐 수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꼭 그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을 사회에서 정치적인 의사결정,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지도자 그 사람을 이제 사회 계획가라고 한다면 소셜 플래너라고 한다면 뭐 그 사람이 선의를 가졌을 수도 있고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장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시장이 아주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만약에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현실은 100%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죠. 정부도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어떤 경제 정책을 통해서 우리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정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모든 개별적인 개인적인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신이 있다. 전지적이면서 아주 이타적인 선의를 가진 사회계획가, 소셜 플래너가 있다. 베너블런트 소셜 플래너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경제체제와 공산주의 또는 뭐 사회주의 그것도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목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철학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정치적인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점들은 조금 다른 시간으로 미루고 공산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고등학교 사회교과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요 소셜 플래너, 사회 계획자들 아니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개별적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거죠. 그 특징들을 모두 알고 있다면 그거를 먼저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개별적인 조사 또는 어떤 때는 개별적인 그 소비자들이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던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던가 어떤 이유였던 간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현상이 있는 와중에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그 사람들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생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느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느냐, 그 양을 맞춰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개별적인 사람들의 유인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게으르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체제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측면으로 그 자유시장경제체제와 공산주의를 평가하는 아주 냉전 시대 때부터 후생경제학적인 부분이 아주 발달을 했습니다. 주류 경제학 쪽에서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됐으니까. 왜 그런가? 왜 다른가? 우리는 왜 성공했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지지부진한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설명 툴, 모형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도 사실은 시장 경제를 주창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된다라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제 다른 부분들을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정부와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 아니면 공동체 의사결정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정책을 실행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이제 측면의 문제지만 요 이제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체계들을 대답하는 답으로 세 가지 문제를 대답해야 하는 그 답으로 그런 전지적인 신이 있다라면 딱 시장이 하는 것처럼 할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라고요? 사회고생 극대화. 사회고생이 뭐라고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합한 거. 소비자 잉여가 극대화되고 생산자 잉여가 동시에 극대화된다면 시장 균형점 그거를 보장해 준다면 자유시장 경제가 성공적이다, 아주 효율적이다 라는 측면에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사업계획가 또는 베너블런트 소셜 플래너가 존재한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시장이 하는 거 그것처럼 할 거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후생, 사회 후생, 사회의 경제적 후생, 사회 후생을 측정하는 거 총익률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요? CSPS 합한 거, Consumer Surplus, Producer Surplus 합한 거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같이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총익려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 잉여 어떻게 구했어요? 지불 용의에다가 시장 가격 빼줬죠. 그거 쫙 시장 균형 가격, 그 가격선이 가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 거래량까지를 다 더해주는 거니까 균형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생산자 잉여 뭐였어요? 받을 수 있는 가격에다가 한개 비용 빼준 거 다 합한 거죠. 그럼 시장 균형에서 딱 윗삼각형, 아랫삼각형, 시장 가격 딱 그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총익려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사회익려, 사회적 총익려,
총익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자 잉여 더하기 소비자 잉여.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지불 용의를 나타내는 마저 베네핏 커브라고 재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고, 공급 곡선 마저 코스트 커브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직접적으로 다 그 수직 거리들, 소비자 그 수요 곡선에서 생산자의 공급 곡선의 수직 거리들을 다 차이를 각각의 퀀터티에 다해서 더한 거, 적분한 겁니다. 그 삼각형이 총익려가 되겠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지불 용의에다가 한계 비용, 생산자의 한계 비용을 빼준 거다. 그렇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디맨드 있고 서플라이 있다면 원래는 시장 가격 균형에 P스타, Q스타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렸다면 아까 그렸던 거 요 위에 빗금 친 거 컨슈머 서플러스죠. 소비자 수요 곡선 및 균형 가격 위. 그 요 밑에 거 PS입니다. 그죠? 프로듀스 서플러스. 총익력 소셜 웰페어라고 하죠. 총익력 요 전체 삼각형 두 개 합한 거. 소셜 웰페어는 PS 더하기 CS, CS 더하기 PS. 요것도 전체 삼각형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냐? 요 각각을 지불용이라고 할 수 있죠. 해당되는 퀀터티의 지불용이랑 한계 비용, 요거 수직거리, 요거를 각각의 사각형 기둥으로 생각해가지고 다 더해준 게 총익려가 된다. 언제 극대화된다고요? 균형점에서 만났을 때. 이거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만족된 가장 커지는 지점이 어디냐? 시장 균형점이다. 그럼 시장 균형점에 어떻게 다다르게 될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시장 균형점에 자동으로 개별적인 생산자와 개별적인 소비자들은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자기의 지불용에 의해서 소비 수량을 결정할 거고 생산자는 생산량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딱 그들이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를 함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가장 바람직한 그런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후생경제학이 우리가 후생경제학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경제 주체가 할 수 있느냐? 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의 마음을, 행복을 다 그 지불 가치를, willingness to pay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하죠? 아무리 천재적인 학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조사해서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뭐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개별 소비자, 개별 공급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순수한 목표를 향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을 그냥 내버려둔 채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게만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결론, 총익려가 극대화되는 지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후생경제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사회 구성원,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총익려 극대화하는 자원 배분의 지점을 이루게 된다. 그게 이제 단 하나의 상품 시장을 봤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예로 봤지만 여러 가지 상품 시장이 있다고 치고 여러 가지 상품 시장이 이렇게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 놓여 있어서 균형점이 이르렀다. 그러면 뭐가 결정되나요? P스타, Q스타가 결정되죠. P스타, Q스타가 뭔가요? 균형 거래량이에요. 균형 거래량이 각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 무슨 의미인가요? 이 우리 경제에서 얼마나 많은 각각의 상품들이 필요한지, 얼마나 생산하면 되는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몇 개나 얼마나 있는지, 몇 개나 소비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만큼 생산하라고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개별 주체들, 경제 주체들, 소비자는 행복하기 위해서, 생산자는 이윤,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시장에 참여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한, 얼마나 뭘 얼마나 생산해줘야 되는 거 누가 뭐 계획했습니까? 아니요. 시장 균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뭔가요? 신이 있었다면, 모든 걸 다 아는 신이 있었다면 이걸 계획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신학이랑도 가깝죠. 그 자유경제 시장에 대한 이론은 아주 우리 시장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신학과 비슷합니다. 균형의 힘을 믿고 균형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믿는 거죠. 근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다음 단에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그 지점을 딱 생산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을 소셜 플래너가 정확하게 짚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풀려버리게 된다. 뭐가 풀려야 세 가지 질문 자체가 깔끔하게 해결된다. 뭘 생산할 건가, 얼마나 생산할 건가 이런 고민할 필요 없다. 시장에다가 균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만 바라보면 된다. 뭘 생산할까요? 고민할 필요 없죠. 어떻게 생산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노동시장에서는, 아니면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임금을 받아서 소비할 건지를 개별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 결정을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각각의 소비를 할 건지를 개별 경제 주체들이, 소비자들이 결정했다라는 거죠. 소비자가 다른 말로 노동 공급자입니다. 경제 순환 모델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런 결정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나요? 네,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뭐 가장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behavioral economics라고 하는데, 행동 경제학, 뭐 행태 경제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죠. 지금까지 정통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자.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실험을 해봐라. 뭐 그래서 나온 결과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생은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먼저 선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일 뿐이죠. 아주 미시경제학의 뼈대가 깊은, 역사가 깊은 모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각가지 실험을 통해서 각 개별 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디어 또는 이론 뭐 이런 부분들,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왜 좋은지, 완전 경쟁 시장이 이르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 폐기해야만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태 경제학에서,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부분만 바라보고 경제의 기본적인 모형들을 등한시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행태 경제학을 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고급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론에 대한 바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론적인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부분은 또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넛지라는 책도, 리차드 탈러의 넛지라는 책 뭐 참 유행했었는데, 그것도 행동 경제학을 발전시킨 아주 큰 획을 그은 사람의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으니까요. 그런 책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시장 균형에 의해서 달성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 이래서 흘러왔더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뭐 때문에 아주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죠? 형평성. 다른 말로 형평성 뭐라고요?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 발전의 혜택이, 경제가 발전했어요. 그리고 또 세계 경제로 따지고 봤을 때 우리가 기여도 극복하고 발전해서 좋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했던 또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던 건 뭐죠? 아직 우리는 배고프고 우리 파이를 더 키워서 나눠 먹을 수 있다. 근데 파이는 점점 커지는데 어떤 놈은 아주 큰 조각을 가져가고, 뭐 상위 10%가 반 이상을 가져가고, 아니면 상위 1%가 뭐 얼마 이상을 가져가고,
이거 세계 각국이 그렇고 미국이 아주 심각하고 뭐 유럽에 비해서는 유럽은 아주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또는 이제 사회 당의 어떤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먼저 대두됐고 그 해결책들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까지도 시장 중심의 경제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학의 아주 메카가 아직까지도 미국이고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았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가장 학문의 중심 미국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강대국 지위를 아주 뭐 유용하게 쓰고 있었는데 뭐 앞으로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 형평성 문제, 경제 발전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해봐야 된다. 형평성의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불평등도를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파이 크기를 키우는데 이제까지 급급했지만 이제 균등하게 분배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아까 그림 그렸듯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합 구하는 거고 시장 균형이 이루어졌다면 요 삼각형 두 개.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정부가 단지 Q만 생산하게 만들었다 또는 뭐 이렇게 조세를 부과해가지고 여기 S라고 하고 S 플러스 T라고 할게요. 그죠? 여기다가 조세를 부과해서 생산 양이 줄어드는 경우 여기만큼 누릴 수 있는 이 크기만큼 누릴 수 있는 사회 후생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균형에 놔두는 게 시장 균형점에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라는 또 다른 측면의 이해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효율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 소비자 잉여가 뭐냐, 생산자 잉여가 뭐냐, 사회 후생이 뭐냐, 요 세 가지 개념 아주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생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 왜 자유시장 경제가 다른 경제 체제에 비해서 어떻게 왜 성공했느냐, 요 효율성 달성에 성공을 해서 소비자 잉여를 극대화하고 생산자 잉여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라는 측면으로 주장을 했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나타난 결론으로 따지면 그 해답이 틀리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네요. 뭐 이런 결론이 사실은 주류 경제학을 공부한 이런 측면에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주류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리 한 부분 쪽으로 흘러가는 논리를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을 더 추구할 건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이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하나를 키우면 하나가 떨어지고 이런 거, 트레이드-오프 상충관계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지금 경제학에서도 아주 큰 이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에다 덮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거 불평등도 공부하던 아니면 연구하던 학자들도 다 코로나 모델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 주제다 보니까 사회적인 현상도 학자들도 다 그런 관심사를 따라가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우리나라도 곧 또 다음 대통령 선거도 생기게 되겠지만 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선거가 나올 때 또 한번 크게 이슈가 될 거고 그 부분들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들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효율성을 생각할 때 사회 구성을 생각할 때 다시 쪼개서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그 효율성이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